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측문도 있지만 이게 제목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시중에 많이 이제 강연 돌아다니면서 인기 강연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한반도 과학기술의 전통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상당히 그 두 가지 주제가 따로 놀 것 같은데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을 하였고, 그 연사는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의 김상민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내지는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시고 옛날에 데이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LG U+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망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퇴사를 하셔서 벤처기업 MN 시스템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시다 그 후에 토로스 투자 증권 상무, 주식회사 24 IT 팀장 이런 회사에서 증권 지수 선물, 이 증권 관련해서 선물 옵션. 그렇죠, 선물 옵션. 돈하고 많이 관련된 일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1915년 이후로부터는 IT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이제 IT 관련 4차 산업 개발 이런 쪽에서 연구소장도 하시고,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미래대학의 겸임 교수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김상민 교수님 아버님 살아계십니다. 뭐 특이한 상은 아니죠. 그런데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세 기념 출판 기념회를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100년 동안의 여행. 이 저자가 이제 김상민 교수의 아버님이신 김영래 선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됐으면 찾아서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민 교수님의 강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상민입니다. 제가 이 대덕연지구 단지에 오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고향에 온 듯합니다. 제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여기 그 데이컴 종합연구소에 있는 거기서 그 근무를 했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있었는데 데이컴에. 하여튼 지금 20여 년 만에 지금 다시 여기 돌아와 보니까 아주 그대로 모습이 그 당시 모습과 거의 비슷한 상태고 굉장히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했던 그 시절들이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이 여기 유성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이 한반도 과학기술의 전통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 강의는 원래 그 선문대학의 대학 그 장영실학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해마다 계속 해오던 강연을 한 3시간 정도 하던 강연들의 자료를 우리 김민태 박사가 보고 한번 그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1세대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전공이 생긴 게 1977년인데 제가 1979학번이니까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컴퓨터가 처음 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이제 최초의 어떤 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데이컴에서 들어가고서 그 MS 도스가 처음 개발할 시절부터 해서 패킷 교환기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야에 많은 어떤 일을 해왔고, 특히 한전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력 관련된 배터리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그 통신사에서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망을 이용한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데이컴 종합연구소에 있으면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관련해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근데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부터 좀 다양하게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과학사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버날의 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3권짜리 책을 번역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전공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연관된 분야가 많아서 뭐 광통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뭐 패킷 교환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특히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한 10여 년째 지금 겸임 교수를 일을 하고 있는데 자동 제어 분야에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가장 많이 했던 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장들을 이제 많이 그만두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나서 정의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뭐 평화연방 시민회의 뭐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가로 요새는 이제 다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학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제가 작년에 이 책으로 하나 냈습니다. 제4의 물결 사중주라는 책을 냈는데 같이 공유를 한 건데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요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한반도에서 과학기술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반도의 과학기술 전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DNA가 우리 몸속에 있다, 우리 민족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반도 문명은 이제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벼농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청동기 유물 같은 경우는 BC 33세기 그러니까 실제로 단군 조선이 이랬던 4,300년 전 이전부터 이미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물론 이제 저기 만주 지역까지 해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철기 문명이 꽃을 피운 데가 이제 가락국인데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전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인쇄술이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또는 장영실의 로봇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맞이하는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연관이 되고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간략하게 어차피 이게 지금 한 3시간짜리 강의를 한 1시간 정도로 압축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료를 PDF로 제가 나중에 배포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청동기 문화의 정화로 보이는 이제 이 단유세 문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유세 문경이라는 것이 이제 이 전남 이제 화순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21cm의 이런 직경 21cm의 동경 안에 무려 13,000개의 무늬를 갖다가 이제 새겨진 이제 이 청동입니다. 근데 이 청동을 지금 했던 거푸집을 만들어서 똑같이 재현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현대 기술로도 지금 재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것이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데에서 만약 유사한 기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다른 데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한반도가 유난히 청동기 기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고 청동기 기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이제 제사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번쩍번쩍한 어떤 빛을 내게 하고 뭐 반사를 해서 굉장히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거였는데 그래서 지금의 많은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광학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이었던 총 집합이 이 청동 이 단유세 문경에 이제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거는 우리 그 굉장히 오래된 5,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것이 한반도 지역입니다. 전 세계의 한 60% 이상의 그 고인돌이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 고인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천문도에 박창범 교수라고 우리 볼륨? 보는 것처럼 저 고인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천문도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뭐 북극성, 카시오페아 자리, 거문곰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천문학이 알다시피 그 농업생 시절에는 천문학이라는 것은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앞선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 천문이야말로 굉장히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당시 천문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그 당시 그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가 고대한 그러니까 한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1800몇 년 전 앞선 메소포타미아이 우리가 인류 4대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명보다 1800년이나 앞서서 우리가 천문도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그 돌에 새기고 기록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많은 유물, 유적들, 심지어는 뭐 조선까지 포함을 해서 이 수많은 외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많은 유물들이라든지 기록이 많이 멸실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과학기술은 뭐 그것이 허구가 아니냐라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어떤 이 문화라든지 DNA에 계속 녹아 남아갖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천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그 석각천문도, 청산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당나라 분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대동강에다가 이제 수장되는 것을 이제 복원한 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구려 때의 그 천상 분야 열차 지도를 이렇게 복원하게 됩니다. 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만약 천문도로서 여기 황도, 그 다음에 적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다 나타나 있고, 이 특이한 건, 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분야의 이 정밀도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별자리가 서양에서 기록한 별자리보다 88개나 많은 293개의 별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당대 최대의 어떤 그 당시 고구려 시대라든지 그 이후까지도 거의 당대 최고의 천문도로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아주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어떤 그 천문학적인 어떤 이 보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류 4대 발견 중에 하나인 나침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보고라든지 우리가 신라의 어떤 항해술 같은 걸 많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 나침판은 신라에서 기록이 됐다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의 그 라자를 이제 나침이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라의 나침판을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해서 많이 수입을 한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남철이라 그래서 남쪽을 가리키는 이제 뭐 그런 수레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남거라 그래갖고 뭐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남거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신라에서 기원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쇄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어떤 인쇄술을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목판 인쇄술도 이제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금속 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지식료체 구텐베르크보다 70년 앞선 어떤 것들이고, 최근에 개성에서 활자 금속 활자본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좀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런 어떤 전통들이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장영실의 조선의 과학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대표적인 이런 예를 들면은 그 발명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간이라든지 치국이, 그다음에 안구일부, 뭐 수표, 뭐 관천대 이런 여러 가지 이 장영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발명했다라는 많은 이제 그 발명품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 발명품들의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냐면은 이 로봇과 관련된 이제 그 작용루인데, 이 작용루가 그 근대 로봇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굉장한 어떤 이 발명품입니다. 이 작용루를 지금 현대에 와서 또 그대로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정밀한 기계라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물을 이제 물통에서 이제 물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걸 갖고 시간을 재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걸 이용을 해서 구슬이 쭉 돌아서 예를 들면 자축인묘 진서음일의 시간에 따라서 뭐 한 번 종을 치고 축시에는 2번 종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을 칠 뿐만 아니라 그 종 칠 때 자시에는 예를 들면 여기 있고 이거 어떻게 눌려요? 자시에는 예를 들면 이제 쥐가 나타나고 축시에는 뭐 소가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 동물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인경이 되면은 그때 이제 통한 금지가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28번에 이제 그 33천 중에 이제 천생으로 들어가는 28번을 종을 치고, 또 그 다음 8후가 되면은 33번 종을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자동화된, 그러니까 물만 부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거를 지금 현대에서도 지금 이런 우리가 기계라든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걸 지금 재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산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의 뭐 그냥 신용만 해놨고 이게 정확하게 동작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로봇 자동화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자적인 것만 빼놓고는 완전한 그 자동화 기술의 어떤 뭐랄까 설계 기술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 갖춘 이제 그런 거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만원권에도 작용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우리 한민족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갔고 우리한테 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4차 혁명기에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장영실의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우리 이 비거라고 하는 이제 그 비행기가 이 세계 최초의 그 비행기인데, 400년 전에 이 라이트 형제의 300년이나 앞선, 불과 라이트 형제는 이제 한 100 몇십 년 전에 그걸 만들었는데 비행기를 이 비거라는 만든 사람이 이봉섭이라고 하는 항공 과학자가 지금 러시아에서 이 비거를 갖다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면 나오지만은 당시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정평구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무관이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화약을 제조해 갖고서 화약 원래 연구가였고 굉장히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연구를 해서 화약으로 해서 추진력으로 해서 이 바퀴를 달아갖고 이제 추진을 하고, 그래서 날아올라서 이 진주성까지 계속 진주성까지 날라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또 추진해갖고 나가갖고 한 30일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성주를 구하기 위해서 왜군들이 첩첩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성 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라 들어가서 2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구출을 해서 다시 또 이제 추진해 나아가고 30리 밖으로 이제 그 날아가서 30톤 40리 정도, 약 10km 정도 이상 날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추진체가 뭐냐면 이제 바퀴를 달아갖고 그 제트 엔진식으로 이렇게 쫙 해갖고서 이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륙을 해서 날아가고 그 위에서 화살을, 그러니까 저기 누가 왜군들이 만약에 화살을 쏘게 되면 그 위에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화살이나 또 이런 걸 쏴서 적을 이제 제압하는, 또는 폭탄을 이렇게 내려던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굉장히 혁혁한 그 공을 세웠고, 신경준이라는 그 실학자가 그 과거 시험 문제에도 보게 되면 이제 뭐 그 당시 최평구의 이런 비거들 우리가 다시 살려서 우리가 뭐 개발을 해서 우리가 뭐 국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나올 정도로 돼 있고, 이것의 어떤 그 굉장한 어떤 이 조선의 이 비행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조선에서의 비거가 있는데 그 선진적인 기술과 스타일은 전 세계가 경탄할 만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조선의 비거가 세계 최초의 그 무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보다 300년이나 앞선 그 굉장한 기술이고, 또한 이 자체도 지금 굉장히 그 복원하기가 어려워갖고 지금 이 이봉섭이라고 하는 그 항공과학자가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항공연구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록들을 좀 찾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때 결국 전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좀 지금의 어떤 근데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그 과학기술의, 한반도의 과학기술의 전통이 우리 몇몇이 일어나서 이제 되겠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죠. 무슨 혁명이냐, 4차 산업혁명, 물론 이제 지금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어떤 그 연구를 해서 그것이 과학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과학기술은 이 만화가와 같은 어떤 예술가라든지 인문학자, 이들이 주도한 것이 지금까지 과학의 어떤 진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전에서 만든 전에 2000 몇 년도에 빛가람 엑스포 전시에서 발표된 이건데, 이 1965년도에 발표한 원래 이 만화입니다. 이정문이라는 작가가.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제 나이가 지금 그 당시에 한 5살 때 이때였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TV도 없었고 뭐 전기불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집이 태반이었던 시골에 살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만화가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1965년도에 저는 뭐 TV라는 것도 뭐 처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서 처음으로 볼 정도로 흑백 TV 그 정도였는데, 이분은 65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태양열 이용한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빙워크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자신문, 로봇, 원격 강의, 원격 진로, DMB, 화상통화, 뭐 이런 개념들을 이 만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도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은 익숙하지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만화에서 나왔고, 예술가들의 어떤 속에서 나왔고, 과학기술자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진보가 흔히들 보면은 뭐 이 과학사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절대 과학자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이 진보는 인문학자 또는 예술가로부터 보통 다 나오게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혁명이란 말을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럼 우리가 혁명이란 말을 쓰느냐, 과학기술의 진보에서. 원래 혁명이라는 말은 그 주역에서 의미하게 되는데, 주역에서 뭐냐면 탕무혁명이라 그래갖고,
이 역성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탕왕이 이제 거랑을 물리치고 또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주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역성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와 같은 어떤 그 혁명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는 혁명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정치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변혁의 의미를 이 엥겔스가 처음으로 영국에서의 노동 계급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돼서 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데다가 이제 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요새는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조금 더 이게 한마디 더 해서 이거는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파라다임의 변화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계단식 어떤 진보, 기술의 어떤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현재 이론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정상 과학에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 붕괴됐을 때 새로운 파라다임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혁명주의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혁명적 변화에 이제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이 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사한 개념으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갖고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은 농업혁명이 있었고 제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은 인류 최초의 혁명이다 것이. 두 번째는 이제 18세기에 소위 말해서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제3의 혁명이 정보화 시대의 혁명이고 이것이 20세기에 이제 이 정보화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의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공지능의 시대까지는 그렇게 내다보지 못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크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노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보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이 근육을 이 기계가, 그러니까 엔진이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 18세기의 어떤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2차 산업혁명기는 소위 말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갖고 대량 생산과 그다음 분업이 가능해지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시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에서부터 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해서 분업을 한다든지 대량 생산을 이제 한다든지, 특히 전기 에너지가 갖고 있는 정밀한 제어 때문에 아주 정밀한 기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기계로 생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3차 산업혁명부터는 컴퓨터와 어떤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가 그야말로 에너지를 대체해서 그야말로 지식 자체가 생산력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되면서 IoT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데서의 얘기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oT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러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크게 보면은 IoT, 그 다음에 3D, 4D 프린팅, 빅데이터, 나노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변 기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전부 이제 모여져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상부 구조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혁명이 사실 궁극적인 4차 산업혁명의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조 분야라든지 생산 분야가 아니라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요소 중에서 기술 중에서 IoT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이 인터넷 오브 싱스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번역을 하기를 요즘은 이제 뭐 만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에브리싱 오브 그래서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됐다는 건데 크게 우리가 IoT라든지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그 IoT를 이해할 때 크게 볼 때 우리는 그 종과 횡으로 우리가 항상 그 보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IoT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디바이스 레벨에서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레벨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 디바이스 레벨의 이 디바이스 레벨이 있고 그 위에 네트워크 레벨이 있고 플랫폼 레벨이 있고 서비스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맨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서비스 레벨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야로 보게 되면 횡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조, 자동차, 에너지, 뭐 이렇게 문화, 헬스, 홈, 시티,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횡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IoT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또는 어떤 종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고 그 다음에 그 횡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분야를 볼 때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뭐 팩토리, 스마트 뭐 카, 에너지,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스마트 자가 다 붙은 것들은 뭐냐면 분야,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IoT에 보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서비스 단말 분야의 성장률은 그렇게 막 크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보게 되면 2022년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애뉴얼 그 그로스 레이트가 보게 되면 단말 분야가 10인데 서비스 분야가 95 정도로 연간 그 성장률이 서비스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라든지 그 단말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 IoT 관련해서 많은 분야들이 서비스 쪽으로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칫솔, IoT 이런 어떤 장치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칫솔질을 이제 아침마다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이 칫솔에 센서가 있어갖고 이 칫솔을 내가 어느 정도를 했고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잇몸의 상태도 예를 들면 측정을 해서 내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거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을 다 그 네트워크에 저장이 돼 있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의 그 병 증후를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경고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IoT라고 하는 것이 그 아까 얘기한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 칫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칫솔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죠. IoT 서비스까지. 예를 들면 이제 페이드라고 하는 이제 옆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바퀴에다가 이 회전수를 달아갖고 이 사람의 어떤 운전 습관이라든지 보험회사인데, 미국에서 그 별 볼 일 없던 보험회사가 미국에서 거의 최고의 그 보험회사로 해서 그 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자기의 그 기록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후불제로 이 사람이 몇 마일을 달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운전 습관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적절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포함을 해갖고 이 사람의 보험료가 후불로 이제 정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보험료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사도 좋고 사고가 적게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고객도 좋고.
그래서 이 보험사가 인약 이제 그 최고였던 그 IoT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고였던 보험사로 다시 태어난 얘거든요. 이러한 예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미국에서 현재 지금 기업 비즈니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2만 명의 그 교직원들 학생들이 쓰던 그 컴퓨터가 IBM 360이라는 컴퓨터였는데 저녁 때 이렇게 뭐 펀치 기계에다 넣으면 그 다음날 뭐 아침에 이제 출력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 그 150K와 그 다음에 뭐 2밉스인가 이 정도의 그 속도였어요. 근데 그거 지금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아두이노라든지 뭐 라즈베리파이라든지 이런 이 MCU라는 칩이 있는데 이 칩에는 뭐냐면은 아두이노 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AD 컨버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램도 있고 그다음 CPU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클락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하나가 얼마냐면은 약 1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3달러 정도면은 우리가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컴퓨터로서의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서 제일 작은 이제 아두이노 마이크로 컴퓨터가 한 3불 정도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 그 2만 명이 쓰던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와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달러짜리가. 그게 뭐냐면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무어의 법칙이 계속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소위 말해서 가격 자체가 없어지고 물질에 의한 가격은 없어지고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게 이제 지식에 대한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소자가 뭐 예를 들면은 알다시피 그 세라믹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모래에 불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라믹이라는 규소라고 하는 것이 그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가치가 있는 고부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 쭉 진행이 되게 되면 뭐냐면은 모든 비용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 비용들은 거의 제로로 근접을 하고 특히 그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에너지들은 우주에서 나오는 그 자연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 진행이 되면서 그 소위 말해서 물가가 이제 거의 지금 마치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까지 GNP가 그렇게 많은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는 뭐냐면 앞으로 지식이 모든 것의 가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이 컴퓨터 이론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튜링이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군 암호도 풀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동성연애자로 해서 영국에서 막 처벌받고 이러면서 자살을 했는지 아주 젊은 천재 수학자인데 컴퓨터 과학자기도 하고 이 사람이 1950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을 하게 되려면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인공지능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컴퓨터인지 인공지능인지 한 70% 정도 확률로 내가 알아낼 수 없다면 이거는 이제 벽을 두고 이렇게 검사자가 이 튜링 판정관이 요 벽을 딱 두고 하나는 컴퓨터고 하나는 진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같은 질문을 하든지 해서 물어보는 거지. 누가 이제 이 컴퓨터고 얘가 기계인지를 가려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70% 이상의 확률로 이 사람이 기계라는 걸 알아내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1990년대까지 이거는 뭐 금방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컴퓨터 이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가능했던 게 언제냐면 2014년 6월 7일 처음으로 이 튜링 테스트를 슈퍼통 컴퓨터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처음으로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2019년입니다만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인공지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니까 이제 많은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예를 들면 이 사만다라는 그 비서가 8,300명하고 동시에 그 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 중에 640명하고 동시에 이제 연애를 빠진다든지. 인간이 예를 들면 이게 컴퓨터인지 트리 테스트 통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전화로 예를 들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마찬가지로 여기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이제 이 영화도 보게 되면 유명한 영화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자기 튜링 테스트를 한 남자를 뭐 예를 들면 꽃뱀처럼 이렇게 속여서 자기를 만든 주인을 죽이고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뭐 도시로 이제 탈출하는 뭐 그런 영화인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장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이보그식으로 이제 인간과 기계가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 발전되고 나아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인간과 그 인공지능과의 그 경계조차도 예를 들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센트리얼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영업 로봇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 법원에서 2100년 2100년도에 그 세계 법원에서 인간과 로봇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인간은 유한한데 예를 들면은 로봇이 영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윤리 문제, 그러니까 로봇이 과연 이제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이분 같은 경우는 AI가 인류보다 더 빨리 진화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서서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차 산업혁명기에서의 우리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해냈던 그런 어떤 것보다 완전히 다른 진화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DNA가 우주에서 DNA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뇌가 발생을 하고 기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술과 인간의 지능이 융합이 돼서 마지막 6기가 되면 우주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우주의 어떤 정신이 완전히 이제 우주로 이제 펼쳐나가는.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의 어떤 퍼즐이 풀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달성이 되는데 그것이 특이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무한대의 어떤 이 압력과 그다음에 무한대의 밀도를 갖고 있는 마치 빅뱅의 어떤 한정과 같은 그 점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비밀들이 이제 풀려지는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주에 원하는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특이점에 대한 것이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은 한 2045년 정도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제 오지 않을까 이 특이점이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한 2080년 정도 이 정도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생에 이제 특이점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가? 이렇게 대략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이 뭐 별거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왓슨이라 그래서 이미 2011년도에 이미
2011년에 이미 그 퀴즈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이후로 이제 뭐 상대가 없어졌고요. 뭐 구글이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뇌로 이제 그 마우스 같은 걸 움직이다든지 앞으로 입력 장치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이제 이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생각으로 이제 입력하는 그런 입력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마우스로 움직인다는 걸 뇌파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인공지능 쪽에 딥러닝 기술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알파고에서 이번에 그 세계 알파고 승리하고 나서 이제 뭐 이세돌 구단이 어제 뭐 오늘 마지막 대구 한다 그러는데, 이미 이미 이제 뭐 바둑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언어라든지 시각, 학습, 뇌인지 모든 분야에서 이미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이제 앞지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된 게 2014년도 레딩대인데, 그 이후로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5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BM 같은 경우에 왓슨 의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왓슨 의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이미 도입이 돼서 이 왓슨 의사가 얼마나 하냐면 하나의 이 컴퓨터가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진료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그 의사들이 다 갖고 있는 지식의 합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의사의 오진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저희 90% 이상의 어떤 굉장한 그 속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그 IBM 왓슨 의사가 거의 모든 이제 앞으로 모든 의사를 대체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의사는 그 왓슨 의사한테 이제 데려다 주는 역할 또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 내진 처방에 대해서 뭐 처리하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모든 그다음 수술은 이제 로봇 수술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 의사가 이제 단순 이제 보조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IBM 그 왓슨 변호사라 그래서 이미 미국 그 로펌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알다시피 막 수백만, 수천만 건의 그런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간 변호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변호를 하고 판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변호사 분야는 앞으로 이제 완전히 변호사는 이제 인공지능 대체가 될 걸로 이제 확실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BM 왓슨에 또 만든 게 뭐냐면 SF 영화도 직접 좀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프리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어떤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왓슨, 뭐 조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알다시피 뭐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의 이것들이 이제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이게 점점 더 진화합니다. 이제 자기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뭐 번역이라든지 뭐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또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이 비서를 완전히 완벽한 어떤 그야말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비서를 완전히 개인 비서를 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는 거죠. 이것도 지금 SK6호도 이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20만 원에 시작해갖고 지금 6만 7천 원인데, 이것도 이제 곧 점점 계속 다운될 겁니다. 거의 뭐 무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이제 이것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이제 보편화가 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우리 손녀의 우리 강아지 훈련시키는 걸 내가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만드는데 앱을 이용하게 되면은 1초도 안 걸려서 그냥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글씨만 넣으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로 만화를 생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뭐 기사를 생성한다든지
이미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그 스포츠라든지 증권 관련된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 로봇이 다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그 기업 정보들, 그 데이터들을 인간이 그걸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쏟아지는 데이터들. 그 로봇이 기사를 쓴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러니까 기자도 이제 거의 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특히 그 증권 분야라든지 또는 이제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 근데 그 기술의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 신경망까지도 요즘은 이제 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시간에서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소위 말해 특이점이 되는 2045년 정도가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이 인류의 어떤 생활은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이제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IoT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받고 이제 빅데이터인데 사실은 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1분에 나타나는 변화되고 있는 그 데이터 양인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그 생성이 되고 있고 정보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네 개의 부위로 얘기하는데 그 다양성, 베어리티, 그다음에 뭐 벨로시티, 속도, 그다음에 양, 볼륨 이런 것들이 밸류로서 나타날 때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의 뭐 양이 지금 뭐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제가 70년대, 80년대 그 처음 컴퓨터 배울 때는 뭐 몇백 K냐 뭐부터 시작해갖고 PC에 그 다음에 뭐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윈도우 3.0 나왔을 때 뭐 몇십 메가냐 근데 하드를 뭐 50메가에서 뭐 200메가로 뭐 올렸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이 이제 1테라 그 다음에 1기가 테라, 페타, 엑타, 제타, 요타였고 앞으로는 단위 자체가 요타, 제타, 이런 엑타 이런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량과 그 차원이 달리하는 양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기가바이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요타, 제타 뭐 이런 식의 용어가 곧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그 몸값이 비싼 직업이 뭐냐면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지금 뭐 불행의 값이고요. 인공지능이나 뭐 마찬가지로 거의 사람이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도 할 줄 알아야죠. 뭐 통계학도 알아야 되죠. 뭐 로봇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지식이 없이는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가 가장 비싼 어떤 몸값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에르즈 에이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빅데이터의 입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구글이 전 세계의 지식을 전부 다 저장하겠다 그래갖고 전 세계 도서관 목록을 다 조사해봤더니 1억 3천만 권의 이제 도서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억 3천만 권 중에서 약 한 3천만 권 정도를 지금 현재 입력을 하고 있고 계속 입력을 해서 전체를 다 이제 입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 그 800만 권을 먼저 빼서 이거를 빅데이터용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엔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엔그램 뷰어라는 걸로 해서 오픈을 했어요 대중에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즈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R하고 해서 복수와 단수가 이게 딱 갈라지는 게 17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약 800만 권의 책을 뒤져서 이렇게 보니까 1800 요 지점에서 이즈가 더 이제 많이 쓰인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시민혁명이 남북전쟁을 딱 기하로 해서 단일 국가로 가면서 이제 이 책에 몇백만 권의 책에 이렇게 복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닭이냐 달걀이냐. 그러니까 200년 동안의 책을 몇백만 권의 800만 권의 책을 뒤져보니까 옛날에는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였는데 이제 닭이 먼저라는 게 점점 이제 이렇게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 신이냐 데이터냐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미 신을 이제 압도했고 이렇게 1900년대 초에 그다음에 종교와 과학이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 1930년도에 이미 이제 진행이 됐고 뭐 남성과 여성도 1990년대 전후에서 여성이 우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구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구글 트렌드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건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그때 대선 일주일 전부터인가는 여론조사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쭉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발표한 건데 이 당시에 이 득표율이 나중에 그 개표 득표율과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보면 거의 1% 이내로. 그래서 옛날에 그 트럼프가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론기관에서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구글 트렌드가 예를 들면은 트럼프를 이겼던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그 여론기관보다 정확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조업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쭉 한번 해봤는데 이와 같이 어떤 이 시사적인 어떤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의 문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하고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뭐 공부하기 싫어갖고 내 커피숍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빅데이터의 도움 없이는 무조건 망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가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 근처에 카드 이용 수수료들 해서 내 동종업계의 매출이 얼마고 내가 여기다 커피집을 냈을 때 예상되는 매출이 얼마고 내가 망할 확률은 얼마냐는 것을 이 빅데이터 개입 분석을 해준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에 이제 조그만 과계를 낼라 하더라도 반드시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분석을 해서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위치를 했을 때 내가 성공할 확률이 있는가를 빅데이터의 도움 없이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과학기술과 이제 이런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시간 관계에서 좀 진행이 되고요. 과학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한정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OECD IE에서 만든 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만든 표인데 2040년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솔라셀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솔라 이 전력량이. 그리고 이제 가스 에너지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늘어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핵 에너지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 눈여볼 게 이제 이 솔라인데 미래에 예를 들면은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OECD IEA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산형 에너지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 집중적인 어떤 전력 생산 시스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에너지원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이제 양수 발전이라든지 뭐 또는 압축 공기 저장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 솔라셀을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브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100대 뭐 부자 뭐 이런 거 맨날 발표하는 포브스가 선정하는 거에 의하면은 IoT 기술이 발전할수록 도시는 태양 에너지로 전기로 변환하는 물질로 도로를 포장할 수 있고 자동차는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장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변해 나간다는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미래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미래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뭐냐면 그 96억 명의 평균 수명이 그 2050년에 130세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이번에 그 백수전을 했는데 그 지금 우리 아버지 건강으로 봐서는 앞으로 20, 30년 정도 사실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도 그 늘푸른 대학이라 그래갖고 지금 그 컴퓨터 공부하러 그 복지회관에 가서 컴퓨터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100년 동안이라는 여행 이 책도 그 본인이 직접 그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그 최근까지 임명한 걸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이 책을 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건강한. 그러니까 그 미래 시대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의 그 평균 수명은 130세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지금 정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그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의 65%는 미래에는 자기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업으로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유엔의 어떤 보고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되면은 생성되는 직업과 소멸되는 직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소멸되는 직업은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그 택시, 버스 기사, 우편 배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져가는 직업들이고요. 드론 관련해서 없어지는 직업들.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서 없어지는 직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기술로 인해서 외과 의사, 약사, 수의사, 뭐 경비원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인기 있는 직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가 되게 되면은 완전히 인기가 없는 직업으로 그 파라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그 대신 만들어지는 직업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IT 분야 또는 금융 분야, 의료, 환경, 문화, 생활 영어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들이 이제 완전히 대체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직업들이 65%가 곧 20, 30년 안에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이제 새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발생하고 그냥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직업의 주기가 있고 수명이 있어서 계속 그 자체도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되면서 그 유엔의 미래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1980년대부터 해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서 이제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2000년이 돼서 이제 밀레니엄이 왔는데 계속 보고서를 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19년도에는 2055년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구는 얼마가 될 거고, 그 당시에 뭐, 수명은 어떻게 될 거고, 그 당시에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볼 게, 한전과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과 자동차 산업은 2030년경에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듣기 좀 불안한 얘기지만. 왜냐면 아까 그 분산형 형식의 어떤 그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분산형, 중앙 집중형 그 에너지 시대는 지나고, 분산형 어떤 그런 에너지 시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독점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한 어떤 책을 한번 사보시면은 이제 각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에 관련해서 뭐 아까 그 특이점을 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구글에 가갖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5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자,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이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왜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미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대량 생산과 분업화된 내가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뭐 볼트만 잘하면 된다.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장인으로서 어느 한 분야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미래 세대에 대처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특히 예를 들면은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은 하루 15시간이나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같은 사람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가 20억 개가 사라지고 지구인 80억 명 중에 절반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은 2100년이 되면 100% 실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기본소득으로 예를 들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에너지 비용들, 그러니까 생산 비용들이 계속 다운되다 보니까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주에서 온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모든 생산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시대. 인간은 그야말로 돈을 벌어서 노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이런 시대가 유타피아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미래 시대를 대응하는 것인데, 이 많은 기관들이 EU에서 나오는 보고서, 그 다음에 뭐 WEF, 뭐 모든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요거 문해 수혜 교육이었다는 거죠. 과학 이 리터러시라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 이해하는 그런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에 우리 그 교육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수를 이해한다든지 글을 이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ICT 장비를 우리가 이런 정보 기기를 갖다 다룬다든지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배우는 이제 주 교육이었고, 그런 것들이 주 교육이라고 했는데 21세기형 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뭐 OECD,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여기 뭐 WEF, 세계경제포럼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그 문해에 불과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크리티컬한 사고 능력.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그 정보를 그 자기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크리티컬한 어떤 그 사고, 문제 해결 그런 역량이. 두 번째로는 창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역량이란 말은 경쟁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비교되는 것들이, 리터러시는 이제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들, 예를 들면 외국어를 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아까 $100도 안 되는 그 개인 비서에 의해서 이미 $100만 주면은 100% 도화가 되기 때문에 리터러시는 $100에 불과한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역량이 중요한 게, 남들보다 경쟁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그 비판적 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거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인문학적인 상상력에 의해서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문학적인 상상력에 의한 예술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어떤 그런 근간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유럽의 교육들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오페라를 보게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어떤 도서관, 전시관을 갔다 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이제 시도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남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남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번째로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협업. 작업이 지금 혼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우리 이 4차 혁명에 대해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이 그 경쟁력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질인데,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한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인성에 대한 것이 자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라든지 주도성, 그 다음에 일관성, 적응력, 리더십, 과학 문화에 대한 소양, 뭐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그 자질로서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교육이 이 인성 자질에 대한 교육으로 점점 우리가 집중이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겁니다. 그래서 4C 교육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로서 이제 이 역량 교육이지만은 미래 교육은 사실은 인성 자질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어떤 이런 능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회 정서 학습 기술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런 많은 이제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대한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교육 포럼이라는 이제 그런 교사들 모임이 있는 데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대응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래에 쓰이지도 않을 기술과 미래에 쓰일 수도 없는 직업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2016년도 클라이스 슈밥이 말한 것처럼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어떤 인류 문명의 어떤 큰 변곡점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앞으로 향후에 아까 법률, 의료,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제는 과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인공지능만 만들면 되지, 과학기술을 인간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인공지능을 만들면 돼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인류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시피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그것이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늦습니다. 지금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그나마 조금 빠른 편이고, 정부가 한참 뒤쳐져 있고요. 학교는 그보다 더 뒤쳐져 있고요. 정치는 그보다 더 뒤쳐져 있고요. 법은 또 더 뒤쳐져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는 지속 가능한 어떤 에너지를 위한 어떤 OECD가 제청하는 어떤 한전 연구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기를 대비해서 교육 분야에서 특히 하나 강조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드한 기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하드한 건데, 만약에 측정될 수 있다면 그건 하드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이 몇 점이다. 이 사람이 뭐다. 만약에 측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되는 기술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건 인공지능이 앞으로 할 기술이다. 그러니까 측정되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드 기술이고 죽은 기술이고, 측정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한 기술, 인공지능이 측정할 수 없는 기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기술 또는 암기, 스펙 쌓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4C, 역량을 갖다가 일단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교육이 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100세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쯤 할 때쯤 되면은 젊은 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직업군들, 다른 새로운 직업들, 상상할 수 없던 직업들. 저도 지금 20년 전에 오늘날 같은 직업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직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질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로스 마인드셋이라 그래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이 자질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야 되니까 변하는 데서 내가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 스스로 계속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질, 능력, 내 스스로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좌절했을 때 그걸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기에 맞을 덕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그 환갑을 맞는데, 이 환갑에 이제 앞서서 이제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100세니까 저도 한 앞으로 4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99세에 내 자서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어떤 그 정신과 멘탈과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데이콤에서 예를 들면 1985년도에 한국데이터통신이라는 데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화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갖고 데이터 통신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와 있었고, 그 당시에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무슨 개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리안이라고 이제 뭐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1200bps로 뭐 이렇게 통신하고 하는 거를 천리안에서 저희 데이콤에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뭐 데이터에 다인 줄 알았죠. 근데 그 당시 우리 데이콤 세팅이 뭐냐면 패켓망이었는데, 그 패켓망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좀 줄인 게 뭐냐면 TCP/IP,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망인데, TCP/IP망으로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프로토콜이 좀 단순화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불과 9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그 인터넷을 쓰게 된 게. 그러나 지금 보통 한 2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개념들은 다 있었지만 아직 기술이 따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이동통신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1987년도에 노태우가 이제 그때 했지만 하더라도 한국 이동통신의 주가 그 당시 2만 5천짜리 주식을 사주를 사라고 저한테 막 했던 그 주식이 불과 몇 년 만에 막 500만 원까지 가는 뭐 그런 것들을 봤는데, 당시 저도 주식을 그 사주로 한 10억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다시 불거품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사회가 변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까지 변화는 프리뷰에 불과한 거고요. 2045년 소위 말해서 특이점으로 가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거의 수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스스로가 진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이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많은 자료들은 그냥 PDF로 남겨놓았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오늘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